다른 분들이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좀 금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내리기는커녕 지금 환율 막 1,500원 돌파하고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금리를 올려야 될 판이거든요. 금리에 대한 룸을 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대표님,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자꾸 오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뭐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이니까요. 네. 아니 근데 대표님 요즘 투자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투자 오래 하신 분 특징이 항상 오른다. 부동산 항상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부동산이 내릴 만한 요소는 없나요? 물론 뭐 한쪽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건 없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저는 다른 분들이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좀 금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주담대 기준이 되는 이제 금융채 금리가 상당히 상승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 3%대 금리는 없어졌고요. 최저가 4% 초반이고요. 상당 금리로 치면 이미 7%대를 돌파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치솟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도 좀 내릴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내리기는커녕 지금 환율 막 1,500원 돌파하고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금리를 올려야 될 판이거든요. 금리에 대한 룸을 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 뭐 6억, 4억 이렇게 대출을 받으시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또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훨씬 비중이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가 좀 많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요. 어떤 자산이든 뭐 금이든 원자재든 뭐든 쭉 한 번에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고요. 가다가 좀 내렸다 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패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M2 통화량은 지금 우리나라가 월에 한 30조 원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굳이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기간으로 나눠보면 곱해보면 5년이 60개월이죠. 그럼 무려 2031년에는 약 1,800조 원이 증가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그 통화량이 M2가 한 4,500조 원 정도 돼요. 그럼 여기다 1,800조 원 더하면 약 6,300조 원 되겠죠. 이게 약간 비교로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정권 때 2017년부터 2020년 이때가 M2가 한 1,200조 원 늘었습니다. 거기에 1.5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문정권 기간 동안 부동산이 수도권 기준으로 2배 됐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한 번에 쭉 가는 부동산은 자산은 없어요. 부침은 있겠으나 금리 쇼크라든지 뭐 전쟁 쇼크, 유가 쇼크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오겠죠. 그럼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이거를 쭉 길게 들려보면 계속 풀리는 통화량 앞에서는 이 자산 시장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금리가 지금 약간 예기치 못하게 올라서 자산이 약간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M2가 뭐 굉장히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거기서 제가 좀 더 나가면요. 물론 뭐 통화량이 풀린다고 해서 그게 다 자산 시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통화량이 풀리게 되면 GDP라고 하죠. GDP가 약 0.5 정도가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100%가 다 아니라요. 근데 또 자산 시장은 훨씬 이 통화량에 탄력적이라서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요. 특히 서울 수도권 시장은.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그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KDI라고 있어요. 거기서 2020년도에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거는 이제 전국 빌라까지 다 포함한 건데요. 상간 개수를 0.8에서 0.9 정도 봅니다. 굉장히. 그럼요. 통화량이 1% 풀렸을 때 이 주택 자산 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그런 상관 개수를 보는데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아까 30조 원씩 월에 풀리고 있죠. 네, 4,500조에서 4,500조 원에서 네, 6,300. 네, 그렇죠. 1,800조가 풀리면 그 5년으로 쳐보자고요. 네네네. 5년으로 쳐보면 5년으로 복리로 하면 아마 한 40%. 근데 그걸 조금 낮게 봐도 상관 개수를 0.8 정도 보자고요. 그러면 한 32%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15억으로 치자고요. 그럼 15억을 32%로 하면 한 4억 한 7, 8천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6년에서 2031년이 되면 한 19억 2천, 20억 정도 계산하기 쉽게 된다. 물론 지금 전국 부동산을 빌라까지 다 넣은 거니까 실제로 서울 부동산은 더 높게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1년당 1억씩 이제 오르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금리나 환율 이런 것은 다 넣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으면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자, 지금 뭐 최근 대통령이 이제 주요 해외 도시와 우리나라의 어떤 보유세를 자꾸 비교하면서 이제 보유세를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시장의 의구심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유세를 좀 늘리면 어떻게 이런 인플레이션이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심해지는 건가요? 근데 그것도 뭐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실효세율부터 좀 볼까요? 우리나라 보유세가 확실히 낮은 건 맞습니다. 제가 그 다른 이제 OECD 국가들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1주택자 기준으로요. 재산세 기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보유세라고 그죠? 하면 재산세, 종부세를 재산세, 의미합니다. 종부세인데 예. 이제 재산세는 낮고, 그죠? 네네. 음. 이거 합쳐도 0.15에서 0.25밖에 안 돼요. 근데 고가 주택은 0.3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실효세율이 0.15에서 0.2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이 제일 높아요. 미국이 한 1에서 1.5%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뭐 많게 치면 작게는 3배에서 5배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공시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나가지만 미국은 시세를 다 반영하거든요. 매입했을 때. 맞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바로 옆에 우리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이 0.3에서 0.6 정도예요. 이게 대다수 영국이라든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확실히 실효세율이 보유세율이 낮긴 한 건 맞아요. 대통령 말씀이 맞는데 이제 다른 세금을 좀 대입해 보면 이 세금이라는 거는 보유세만 있는 게 아니라 취득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잖아요. 이게 2주택자만 돼도 벌써 보유세율부터 다 튀어 올라가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3주택자부터 많게는 12%거든요. 이 세금은 이제 전 세계 중에 원탑입니다. 압도적인 아니, 일이고요. 취득세 이거 어떻게 안 돼요? 한 번 올리고 못 내리고 있어 지금. 그것도 이제 그 제가 뭐 법안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대를 매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여론도 올리면 있고. 낮추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런 상황이고 이왕 뭐 재산세를 그러면 현실화하고 올리려면 저는 최소한 취득세 정도는 좀 낮춰줘야 되지 않겠나. 거래 활성화라도 좀 해주면 그게 다 이제 저는 임대 공급에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가 될 때마다 지금 자꾸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니까 지금 약간 시장을 동결하는 듯한 느낌인데 이게 너무 부작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주택 있는 분들 그나마 좀 낫다니까요. 이게 뭔가 내가 운신의 폭이 있어요. 네, 같이 움직이면 되니까.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그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집 마련이라고 좀 표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일단 깃발을 좀 꽂자. 깃발을 꽂아두면 그래도 꾸역꾸역 그게 이게 뭐가 좋냐면 기본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거를 강제 저축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돈을 내 소득을 먼저 갚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계획적이지 않아요. 실행력도 낮습니다. 그래서 뭐든 강제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놓으면 절반은 내가 갚고요, 절반은 인플레이션이 갚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신 건 이거죠. 그래서 보유세를 많이 올리면 그래 집값이 조금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보유세를 좀 과도하게 올리면 집값 내려가는 건가요? 네,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고가 주택들은 확실히 매도의 요인이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보유세가 지금 그냥 가장 우리 비싼 국평 보면은 1,8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그러니까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원베일리죠. 예, 원베일리 국평이 지금 올해 한 3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올 거예요. 3천만 원이요? 네. 부담되겠다. 장난 아니죠. 예. 이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은퇴가 다가오거나 고령이라면 이거를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게 매년 늘어날 텐데요. 이런 매물들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증여도 안 되고 더 이상 이제 갖고 있기가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이제 사실 그거는 완전 고가 주택인 거죠. 고가 주택 시장은 저는 분명히 먹힐 거라고 봐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저가 주택 시장은 사실 지금 보유세 뭐 이런 노도강 금강구 같은 경우는 한 2, 3% 오른 지역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몇 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동안 소외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효과도 덜할 뿐더러 제가 봤을 때는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보유세를 만약에 좀 과도하게 올리면 고가 주택은 일단 주춤할 거고
중저가 주택은 오히려 뭐 영향이 없이 영향이 없거나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되냐면 또 이게 임차인한테 그대로 전가가 되어 왔어요. 그동안. 예예예. 예,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화를 하고 반전세에서도 보증금 비율을 더 낮추시거든요. 보증금 비율을 낮추면 월세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면 누구나 심리적으로 이게 약간 생돈 내는 느낌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걸 이제 재산세는 이게 팔아서 얻은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 과세라는 표현을 써요. 어쨌든 나는 번 돈이 없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네. 이거를 전가하려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또 임차료 상승으로 네. 이어지게 되는 거죠. 월세가 올라갈 거다. 네. 올라가는 보유세만큼 월세가 올라갈 거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거는 예, 항상 여지껏 그래 왔습니다. 네. 자, 요즘 뭐 그럼 보유세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요즘 뭐 공시가격을 보면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평형인데도 불구하고요. 한강이 보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심지어 6, 7억, 뭐 10억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6, 7억, 10억까지 나는 곳은 이제 강남의 대표 단지들이에요. 아크로 리버 파크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예. 네. 거기가 그 이제 한강이 보이는 국평 기준으로요. 한 50억에서 55억 되고요. 그 저층 한강 1도 안 보이는 그게 한 40억 초반이니까 한 10억에서 12억 차이 나요. 이름만 봐도 아리팍, 아크로 리버가 안 보이는 리버팍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럼 안리버팍이라고 안리버팍이라고 해야 하셔야 되겠군요, 될까요? 근데 사실 저층은. 네. 안 보이는 세대가 더 많더라고요. 아, 네. 네. 거긴 바로 한강 잠원동이잖아요. 한강을 바로 끼고 있어서 다 한강이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이제 동이 몇 개가 있어요. 보이는 동이 있고 저 안쪽 동은 다 안 보이고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뭐 10억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근데 대다수 한강벨트 라인은 그래도 수억 원씩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주거 공간을 예전과 달리 하나의 이게 쉼의 공간, 릴렉스 공간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주 5일, 주 6일 근무를 직장에서만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원격 근무나 아니면 주 한 2, 3회 하는 하이브리드형 근무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질을 중요시 하는 거죠. 무엇보다 또 인테리어 비용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거의 1억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84면 3, 4천이면 했는데 그죠? 이젠 1억이에요. 네, 제가 2013년도에 84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네. 1,800만 원 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5배 정도에 오른 것 같아요. 이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돈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1, 2천, 2, 3천 가지고는 거의 이제 잘 하질 못하죠. 그리고 삶의 질 중시 또 이런 하이브리드형 근무,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 이 차이도 내가 또 누구인지를 또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주거 공간이 지위제가 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을 해서 가격 차이로 또 벌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란 게 되죠. 근데 조망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높이 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결합해서 가격 차이로 더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그래도 이거 오셨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혹시 경매 관심 있으신 분들 요즘에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은가요? 크게 부동산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그 내가 무주택자다 또는 1주택자다 하면은 주거용 부동산을 하세요. 경매로 전세가와 비슷한 내지는 한 전세가율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게 낙찰받을 수 있어요. 서울 말고 경기, 인천 중에서도 상급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송도, 청라 이런 지역은 실거래가 한 6억 5천인데 전세가 한 5억 초반인 거예요. 그럼 내 돈 1억 2, 3천 가지고 거의 뭐 최고의 입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고요. 내가 1억도 없다 하면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오피스텔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반사이익인데요. 생각보다 월세 수준이 높습니다. 여기 테헤란로에 조그만 원룸을 하나 경매로 받아서 갖고 있는데요. 얘가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 2년 전에 90만 원이었어요. 근데 1년 보통 오피스텔은 1년 계약하거든요. 작년에 95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00만 원입니다. 아, 1년에 5만 원씩 오르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조금씩. 그러니까 원룸인데 그런데 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투룸, 쓰리룸은 어떨까요? 제가 2014년도에 그러니까 방삼화이라고 하죠. 방삼하이? 이게 뭐냐면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네네. 국민평형 구조. 음, 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좋아해서 낙찰을 받아서 순수하게 월세 복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135만 원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10년이랑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 165만 원이거든요. 물론 막 그렇게 많이 막 아파트 가격처럼 막 2배, 3배 오른 것은 아니지만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임대료 상승은 시납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경매로 한 뭐 1억 한 2, 3천 위라면 아파트를 그 뭐 수천만 원이라면 오피스텔을 이렇게 나눠서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런 게 찐 정보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마 저희 구독자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3부에서는 제가 더 자근자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라면 1번으로 직주 근접 볼 것 같아요. 예, 직장과의 거리가 우선순위일 테고요. 대다수가 이제 무리를 안 하고 뭘 하려고 하시니까 이제 좌절하시게 되고 차라리 거기까지 갈 바에 나 안 갈래 이렇게 되시고 하는데